6장의 5번째 주제, 몸과 마음의 고통 다스리기를 요약합니다. 2003년 여름 미얀마 참매 명상센터에서 출가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기한테 물렸을 때 가려운 걸 없애려는 의도 없이 그냥 관찰만 하니까 가려움이 줄어들었고 모기가 물어도 가려운 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려움이 줄어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려울 때는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고 이 감정적 반응이 가려움을 증폭시킵니다. 관찰만 하면서 감정적 반응이 없으니까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둘째, 가려운 것을 관찰해 보면 가려움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분비될 때만 가렵습니다. 그래서 가렵지 않은 때를 관찰하니까 전체적인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셋째, 가려움의 전체 과정을 관찰하게 되니까 가려움의 변화를 알게 됩니다. 안 가렵다가 가렵다가 결국에는 가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모두 보게 되니 가려움에 대해 담담해집니다.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혹은 프로그램 참여자나 내담자들이 관찰을 통해 통증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마음의 고통, 즉 화나 의심, 불안 등이 있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불편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은 늘 어느 대상에 가서 그것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주의가 불편함을 주는 대상에게서 떨어져 나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동하면, 즉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졌으므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줄이거나 없앨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다스리기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이 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불교정신치료 강의를 내내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사실 매일매일 제가 만나는 내담자분들, 환자분들, 또 주변 사람들이나 저 자신을 보면 이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엄청 힘들다는 거,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가졌으므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모르거나 싫어하는 그 환자분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눈앞에 있다면 박사님께서 좀 어떻게 안내하실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없다면 몸과 마음이 없는 존재는 상정하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몸과 마음을 안 가졌으면 몸과 마음에서 오는 고통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단 지금 뭐 서로가 몸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정신작용도 있고 몸과 마음이 있는 한은 괴로움을 피할 수 없어요. 이제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죠. 잊어버리고 살다가 몸에서 고통이 오면 왜 이래 힘드나, 또 마음에서 고통이 오면 왜 이래 괴롭나 이러는데, 그렇죠. 가만히 보면 태어나는 순간에 몸과 마음이 있으면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언제나 고통이, 괴로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좀 설명을 하면, 그걸 이제 보통은 그냥 모르고 살죠. 모르고 사는데 이제 명상을 통해서 내 몸을 언제나 느끼고 내 정신을 언제나 이래 인식하게 되면, 나는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구나.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의 속성이 뭔가를 어째 보면은 오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고타마 부처님, 우리 시대 부처님, 그분도 깨닫고 난 뒤에 첫 번째 오도송이 집 지은 자를 찾았다. 끊임없이 찾았다. 이제 찾았다. 그건 가래다. 가래가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집이 뭐냐?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이 있으니까 괴로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몸과 마음이 있으면 왜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은 내 거지만 남과 공유할 수 있는 몸이에요. 누가 내 이 뺨 때리면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메바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그걸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뭘 먹으면은 그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위장탈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가다가 그 사람도 의도 없이 툭 쳐도 나도 툭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몸이란 거는 또 병이 들 수 있고. 내 몸이지만 내가 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당뇨도 올 수도 있고, 고혈압도 올 수도 있고, 암도 생길 수 있고. 요즘 뭐 자가 면역 질환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가 면역 질환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가만히 마음을 열고 정확하게 보면 몸이 있는 한 괴로움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어째 보면 안 아픈 건 참 다행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고.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겠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계속 잊지 말고 순간순간 그렇게 알면서 아, 내가 몸이 있으니까 괴롭구나.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있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마음이란 게 정신작용이거든요. 정신작용은 이제 이 6가지 경로에서 일어나요. 눈으로 뭘 보잖아요. 눈은 물질이에요. 그렇지만 이 물질의 눈 속에는 보는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보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눈의 인식이라는 게 생겨요. 눈의 의식, 안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보이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보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괴로워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계속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귀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그 층간소음도 마찬가지. 내가 그거 듣고 싶지 않은 건데 내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눈은 그래도 감으면 안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귀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게 뭔가 대상이 탁 접하면은 거기서 어떤 의식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은 거면 괴로움이 생겨요. 그 다음에 코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어떤 음식은 먹었는데 맛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또 위장탈도 가져올 수도. 그 다음 몸도 마찬가지예요. 주사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신, 의식, 또 정신도 무슨 생각이 나면 그 영향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감정이들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눈 이것도 이 정신적인 의식으로 다 연결돼요, 이렇게. 그러고 이런 거 연결 없이도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생각을.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뭔가 접촉하게 되면 조건에 따라 그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정신으로 이래 봤잖아요. 그게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있다가 작용해요. 마치 간첩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편안하고 행복해야 될 영토에 이상한 놈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 놈들이 딱 있다가 때가 되면 또 활동을 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래 보면 몸과 마음을 가지면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픈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 괴롭겠어요? 괴롭잖아요. 또 자기 나라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괴롭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가진 한은 절대로 그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노력을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이제 가려운 거는 그 있는 그대로 보면. 그래서 처음에 아까 이제 가려운 것이 좀 덜 가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커니즘, 기전 중에 하나가 감정이 정폭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란데 최근에 내가 어떤 책을 봤어요. 책을 보니까 어떤 연구 결과가 우리가 통증이 있잖아요. 그럼 그 통증만 이래 뇌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같이 전달돼요. 그래서 거기서 정폭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작용할 수. 그러니까 나는 내 경험으로 이것이 내가 과거와는 달리 감정이 작용 안 해서 감정이 정폭 안 시킨 결과 같다 했는데 연구 결과에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통증은 있는데 이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신적인 거는 완전히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괴롭다는 건 잘 보면 괴로울 만한 대상에 이래 접촉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난다는 건 화날 수 있는 뭐에 접촉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화난 나를 보잖아요. 그럼 현상이 나의 대상이 또 현상이 나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괴로움은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잘 노력하면 살 길은 있어요. 몸의 괴로움은 좀 줄일 수 있고 정신적인 괴로움은 없앨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 이제 그렇죠. 환자나 내담자분들이 그렇죠. 몸과 마음이 있는 이상은 음.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없는 게 기적이라고 말씀하신 게 좀 그렇죠. 다가오겠네요. 그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네, 좋죠.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몸이 있으므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후각이 좀 예민한 편인데 냄새 되게 잘 맡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는 냄새랑 좀 싫어하는 냄새 제가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뭐 향을 나는 뭐 향이라든지 향수, 꽃,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명상하면서 마음을 관찰하고 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 이렇게 일어나는 걸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명상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취향이 있는 게 이게 과연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 주변 분들도 명상을 하면은 이 호불호가 떨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거 이렇게 무슨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마다 취향, 저 같으면 향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점점 떨어뜨려야 되는 건지 명상이나 수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이제 오감이 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민감하게 느낀 사람도 네. 있고 또 둔하게 느낀 사람도 있고 난 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구별해야 될 게 우리가 어떤 감각으로서 대상을 접하잖아요. 자기 같은 냄새를 맡을 때 그게 좋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나쁜 느낌이 들 수 있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대상의 맛이라 그래요. 감각기관이 대상을 탁 접한 맛을 느끼잖아요. 이거는 뭐 부처님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착이랄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한다는 건 땡기고 싫은 거는 나쁘게 보고 밀어내는 이거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감각기관은 사람에 따라 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민감하고 좀 둔하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봐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좋고 싫고 요런 반응만 일으키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근데 어째 보면 또 그런 감각이 발달하다 보면 그거 중심으로 또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정확하게 보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레스토랑에 갔어요. 또 귀가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음악 소리가 좀 커요. 그럼 그 사람은 벌써 이 음식점은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나빠하지만 잘 보면 음악은 좀 클 줄 몰라도 여러 가지 뭐 향이나 냄새나 꾸미놓은 거나 음식이나 서비스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해요. 이 감각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정확하게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귀인 경우, 근데 냄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각이 있을 때는 그건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고, 근데 사실 그 감각도 좀 자기가 키워오는 점도 있을 수 있어요. 타고난 건 요 정도인데 그어서 자꾸 뭐 발달시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느끼는 어떤 느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좋고 싫고 또 왜곡 또 전체를 잘 파악하는데 지장을 주는 게 발동하는 거는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상담에 오면 청각이랑 촉각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대학을 갔으니까 우수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입시를 통과하고 나니까 참았던 게 이렇게 나오면서 촉각이나 청각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친구들을 제가 종종 만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저도 이제 민감한 거 자체 문제가 아닌데 불편한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향이나 이런 것도 좋고 싫고 좋거나 싫거나 뭐 이런 것까진 괜찮은데 그 집착하거나 이제 장애를 안 맞는 게 중요하네요. 자연스럽게 자기의 어떤 감각기관으로 느껴지는 건 괜찮은데
그걸 좀 이제 잘 볼 수 있는 또 다스릴 수 있는 자칫하면 이제 감정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쵸. 그 감정은 없이 그냥 담담하게 보는 또 그것에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장점이 있죠. 장점도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 못 네. 알아차리는 거 시끄러운 네. 걸 알아차릴 수도 있잖아요. 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걸 지혜롭게 잘 다스리면 별 문제는 없을 거로 봐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예, 예, 예. 네. 몸과 마음의 고통을 관찰로서, 수행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몇십 년 이제 뭐 명상도 하고 네. 심리 치료도 하고 이러다 보면 제 주변에 수행하시는 분들 보면 긴 세월 이제 수행을 하셔서 아주 그냥 경전을 잘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외우시는 분들이 또 말씀도 참 좋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은 여전히 생활에서는 중심이 좀 많이 흔들린다든지 괴로움이 있고 특히 뭐 우리 다 어려운 게 이제 자녀나 배우자인 것 같은데 가족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소식을 하거나 뭐 빛도 보고 뭐 초선에 들었다 이런 체험이 있어도 여전히 이렇게 힘든 분들을 보면 제 마음에는 이제 좀 심리치료나 상담 경험을 해보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불교정신치료를 알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심리학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심리치료 좀 받아보세요. 이렇게 훨씬 실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불교정신치료를 배우면서 조금 생각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불교정신치료에서 좀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수행 지도하신 분이 네. 수행이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많은 걸 경험했지만 네. 그 어떤 심리적인 문제, 네. 어떤 고통, 네. 또 남하고 관계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심리치료를 받아야 된다. 네. 이제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리 쪽에서는 심리치료를 했는데 이건 명상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래 말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래 생각해요. 수행이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수행이 가지는 장점. 또 심리치료가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장점을 온전히 발휘하냐 안 하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초선을 얻었거나 빛이 있거나 또 그 한소식하고 경전도 많이 읽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했는데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수행을 할 때 수행할 때만 적용이 되고 그 수행에서 작용할 수 있는 우리를 좋게 하는 원리를 일상생활에서는 놓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 수행이다. 그러면 호흡 수행으로서 그 초선에 들 정도 어떤 굉장히 그 수행이 잘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명상의 가장 큰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어떤 호흡에 집중하려면은 마음이 딴 데로 가면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가면 또 내려놓고 끝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선정은 이제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시스템을 충분히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딱 그런 시스템이 우리 속에 장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수행이라는 거는 아주 단순한 숨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걸 있는 그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보는 훈련이 되는 상태예요. 그거 둘을 이제 수행에서는 제대로 하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이제 일상생활 할 때는 일상생활 누구한테 좀 기분 나쁜 게 있으면 그거를 지금까지 했듯이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 원리를 여기서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명상할 땐 딱 되는데 나오면 안 되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수행이 한계가 있다, 잘못됐다 이래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볼 때 그 아라한들은 뭐 심치료 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다 할 거예요. 그분들은 그 수행에서 일어난 일을 생활에도 다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고 자기 마음을 훤히 알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이 딴 데 간다든지 번뇌가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놓잖아요. 그렇듯이 자기 마음을 환히 보는 이게 훈련이거든요. 근데 생활에서는 그게 또 적용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행을 제대로 하면 이걸 잘 보듯이 남의 마음에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이 수행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자체가 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적용에서 그렇죠. 한계가 있었어요. 이 심리론 가장 강점이 뭐냐면 심리 치료를 받는 가운데 물어보잖아요. 네. 그때 마음이 어떤가. 그러면 그런 답을 하면서 자기를 자꾸 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심리 치료에서는 그 공감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남의 마음을 이제 정확히 알려고 노력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심리 치료의 가장 강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잘 되면 인간관계나 이런 데는 좀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심리 치료가 어째 보면 자기 마음을 이제 읽는 거, 또 남의 마음을 읽어서 이제 하는 건 있는데, 근데 심리 치료는 어째 보면 현존의 이제 불교 정신 치료 아닌 다른 심리 치료에서는 관습적인 실제로 봐요. 그냥 그때 일어난 현상을 딱 보는 거거든요. 보는데 이 명상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보는 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놓는 힘이 좀 약할 수 있어요. 놓는 힘이. 그래서 자기 마음은 보는데 거기에 좀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하루 종일 봐야 되는데 심리치료는 마음을 하루 종일 보는 데는 초점이 안 가 있어요. 수행은 하루 종일 보는 데 초점이 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이 있을 때 좀 보고 이러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자기를 보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봤을 때 내려놓는 힘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이제 초기 불교를 바탕으로 한 불교 정신 치료하는 입장에서 볼 땐 수행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봐요. 근데 심리 치료는 마음을 다루는 그런 데서는 고수련이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수행이 전체 집합 같으면 이 심리 치료는 많은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있겠지만 좀 부분 집합이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장점도 있고 그걸 또 적용하는 데 좀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점은 좀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수행은 한계가 있다. 심리 치료는 한계가 있다. 뭐 그럼 곤란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심리 개인 분석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불교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했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심리 치료가 조금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하냐면 프로이드나 융이나 이 불교 정신 치료 같은 경우 부처님이 이 관찰을 통해서 완벽한 걸 만들어내요. 그에 비해서 프로이드나 융은 완벽하지 못해요. 뭔가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정확히 보려고 받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체계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하고 조금 떨어진 점이 많아요. 내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기존의 심리학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거는 수행과 심리치료. 이게 좋은 점이 다 이래 같이 이래 그 결합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렇죠. 그래서 수행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 보면서 제가 저를 포함해서 이제 발견한 건 뭐냐면 수행을 할 때 이제 스승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또 부처님을 생각을 하면 이제 부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자녀나 배우자나 사람들은 스승님 볼 때 눈으로 안 보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점이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혼자서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를 보기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치료는 다른 사람이 있고 그렇죠.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당신이 지금 자녀를 스승님이나 부처님처럼 안 보고 있다, 적용 안 시킨다, 이런 말은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수행하신 분이 좀 수행도 하고 또 심리도 잘 아는 분한테 좀 점검을 받는 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걸 보완이 일어나면 되겠. 그러고 수행한 사람은 또 아까 제대로 된 수행은 자기를 잘 보지만은 그런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그대로 보긴 쉽지 않은데 이 심리 치료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게끔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예.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고통을 다스리도록 도와주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한 전문가가 불교 정신 치료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까지 뭐 80번 이 대담을 할 때 나온 내용들을 불교 정신 치료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많이 체험을 하고 또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이 보시기에 불교 정신 치료자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어하는 치료자나 훈련생들이 있다면 좀 어떤 내용과 과정이 좀 필요한지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정신 치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또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면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서 제대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출발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아는 것이라고 나는 봐요. 몸이 어떤 거고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아서 거기에 잘못된 반응이 있었으면 그 반응을 바꾸어서 우리한테 몸과 마음을 가졌으니까 불가피하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우리는 자꾸 뭘 덧붙이고 더 악화시키고 키우거든요. 이제 그거를 스톱하면서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지혜를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지혜를 자꾸 이래 키워가는 작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몸과 마음이 많을 때 거기에 함몰돼요. 그게 빠지고 그러면서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불교 정신치료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일단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해서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고 또 안 아픈 사람은 없잖아요. 몸과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그럴 때 그 아픔을 잘 관찰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그런 식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좀 줄이고 또 우리가 우리 존재라는 게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 그 충돌에 대해서 그건 필연적인 거거든요. 그런 걸 잘 보고 자기의 잘못된 반응을 줄이면서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걸 스스로 체득을 하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 건 다 체득하면 좋고 또 체득이 어려운 거는 체득된 거를 바탕으로 또 체득된 게 있으면은 체득 안 된 것도 좀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된다 해서 그런 걸 가지고 내담자하고 질문했을 때 자기 경험이 충분하면 이래 보니까 이렇더라. 아니면 내가 요까지 경험했는데 요것도 나는 요런 믿음이 생긴다 하면 그것이 진실된 것 같은 환자한테 도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불교 정신치료라는 건 우선 체험이 좀 이래 굳건한 체험 위에 그 다음에 뭐 또 이해나 그런 게 좀 생기면 좋겠죠. 그런 게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제 내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 알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그 정체를 잘 알고 내가 잘 대처할 수 있고 기본적인 괴로움은 없앨 수 없지만은 그것에 있어서 2차적으로 일으키는 거 또 2차적으로 일으키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보면은 불교 정신 치료자는 일단 몸이 아플 때 흔들리지 않은 마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몸을 정확하게 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훈련을 직접 하고 또 동료들하고 같이 하면서 뭐 믿음이 생기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론과 뭐 실제라든지 뭐 임상 경험, 세미나 뭐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는 게 결국에는 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다는 거는 괴로워서 받는 건데 그렇죠. 그 괴로움의 그 존재의 본질을 알고 경험이 있어야지 사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정말 잘 알고 또 이거를 내가 좀 부족하면 좀 믿음을 갖고 또 그렇죠. 동료들이랑 좀 이렇게 하면서 나누고 그러면서 네. 서로가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경험했던 못했던 이건 확실한 거다. 네. 그래 될 수 있죠. 같이 나누고 그 그룹이 좀 있으면 좋죠. 거기에서 굳건한 어떤 체험,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계속 지속적인 네. 그런 이제 배움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가 네. 요즘 보면 서양의 심리 치료가 네.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것 네. 같아요. 액트도 그렇고 네. 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이 명상이나 불교의 도움을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